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방송 작가이며 극작가인 고혜정님의 친정 엄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정님은 1968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였으며 KBS 작가 공채로 데뷔하여 금촌 땡네 사람들, TV 인생극장 등의 대본과 연극으로 많이 알려진 친정엄마, 친정엄마와 2박 3일, 여보 고마워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깊은 공감과 감동을 안겨줄 오늘의 책, 친정엄마, 지금 감상하시겠습니다. 친정엄마 고혜정.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싶어서 어쩌나, 엄마 냄새 맡고 싶으면 어쩌나, 비 오는 날 엄마 생각나서 미칠 것 같으면 어쩌나, 엄마랑 얘기하고 싶고 엄마 목소리 듣고 싶으면 어쩌나, 엄마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으면 어쩌나, 엄마가 나에게 잘해주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 어쩌나, 자다가 문득문득 엄마 생각나면 난 어쩌나, 엄마가 없으면 40이 다 된 나를 누가 아가라고 불러주고, 엄마가 없으면 내 엉덩이는 누가 토닥여주지. 과체중인 나에게 만날 야위였다는 엄마. 내 나이를 들으면 내가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었냐는 엄마. 모기 때문에 친정에 못 오겠다는 내 옆에서 부채로 모기를 쫓으며 모기야 내 새끼 물지 말고 나를 물어라 라고 모기에게 애원하는 엄마. 엄마가 없으면 난 어떡해? 엄마가 내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엄마가 마당에서 넘어지는 걸 보고 가슴이 덜컹했어. 우리 엄마는 만날 젊고 우리 엄마는 늘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 엄마한테 딸 노릇할 시간을 점점 뺏기고 있는 거 맞지? 엄마, 제발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줘요. 딸은 언젠가는 떠나보낼 자식. 나는 서울예전, 지금의 서울예술대학의 88학번이다. 나의 고향은 전북 정읍. 정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도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있는 도시라고 하면 다들 안다. 그때만 해도 작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서 서울 예전을 간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정읍에선 서울 예전이라는 학교도 잘 몰랐거니와 좀 안다는 사람들도 그 학교는 연예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으니, 어쨌든 난 서울 예전을 1988년도에 들어갔다. 20년 가까이 키우던 딸을 공부를 위해서 떼어놓아야 된다고, 그것도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무시무시한 서울 땅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부모님은 잠이 제대로 안 왔었나 보다. 뭔 가시네가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를 간다고 저러는가 모르겠네. 암디나 여기서 동학 걸머난 뒤 댕겨서 시집가면 쓸 것인디. 적극적으로 날 말리진 못하셨지만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빠시며 구시렁대는 아버지. 그럴 때마다 엄마는 냅두시오. 요새는 가시네들 시집 보내려고 공부 안 시켜요. 다 집 밥벌이들 한다고요. 그리고 자가 가는 학교가 시방 보통 학교가 아니단게요. 하며 나를 지지해 주셨다.
하지만 막상 내가 짐을 챙겨 본격적인 서울살이를 하기 위해 올라오려 할 때에는 엄마가 소리 죽여 너무나 많이 흐느껴 오셨기에 난 발만 동동 굴렀다. 엄마 땜시 나 서울 못 가겠네. 왜 운가? 이러다가 기차 놓치면 엄마가 책임질란가? 왜 그려? 너 오늘 이렇게 나가면 인자는 이 집에 못 들어온다. 이것이 이 집을 영영 떠나는 것이여. 안 그려. 자주 올게. 엄마와 나는 한참을 울었고 변변한 가방도 없던 나는 라면 박스에 짐을 챙겨 엄마를 뒤로 하고 서울행 열차를 탔다. 그랬다. 여자는 집을 떠나 시집을 간다는 것을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 길이 내가 영영 집으로 다시 못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던 것이다. 가끔 찾아뵙는 것이 아닌 내가 떠난 둥지로 다시 찾아드는 그런 것 말이다. 그때 내가 그렇게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온 뒤 엄마의 말처럼 나는 영영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의 가정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간 후 난 학교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집에 내려갔다. 가족이 그리워서도 그랬지만 아버지는 딸을 보기 위해서 머리를 쓰셨던 것이다. 한 달 용돈과 하숙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내려와서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돈을 붙여버리면 딸이 서울 생활에 재미 들려 시골집에는 한 번도 안 올까 봐 생각해 내신 거였다. 그 방법은 제대로 먹혀서 나는 아무리 바쁘고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내려가야 했다. 내가 내려가는 날 우리 집은 잔치집 같았다. 아버지는 싱글벙글이셨고 엄마는 서울 생활에 배골았을까 걱정돼서 온갖 맛있는 것은 다 해놓고 기다리셨으니 또 동생들은 누나의 서울 얘기가 뭐가 그리 재미있었을까. 난 서울에 살아도 학교와 집밖에 모르는 서울 촌년이었는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인 고향집 방문은 늘 나에게 행복이었다. 그렇게 익숙해질 무렵 나와 엄마가 기차역에서 목 놓아 온 적이 한 번 있었다. 엄마 때문에,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좋은 우리 엄마 때문에. 그날도 한 달 용돈을 타기 위해 고향집에 갔다가 기차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려는데 엄마가 기어이 역까지 배웅을 나오겠단다. 처음엔 괜찮다고 말렸지만 엄마가 하도 막무가내여서 할 수 없이 역까지 30분 정도를 걸어가며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다. 역에 도착하자 엄마는 나를 한쪽 구석의 의자로 끌었다. 그리고 주위의 눈치를 살핀 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이었다. 칭칭 보자기로 동여맨 뭉치. 엄마는 주위 눈치를 살피며 그것을 풀기 시작했다.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나는 의아하게 보고만 서 있다가 물었다. 엄마 뭐여? 별것 아니여. 별거 아니라며 소중히 그리고 여러 겹으로 싼 것을 열심히 푸는 엄마. 몇 겹으로 싼 보자기를 풀어내자 구겨진 손수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라면 봉지가 나왔다. 그리고 엄마가 그 라면 봉지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었을 땐 그 안에는 동전이 꽉 들어차 있었다. 5원짜리에서부터 10원, 50원, 드문드문 100원짜리까지. 야야, 이놈 서울 갖고 가서 써라. 서울은 발만 띄면 돈이 든다는디 네 아버지가 주는 삥아리 눈물 만원 돈으로 못을 얻었냐. 이놈 갖고 가서 서울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써라. 엄마, 이게 뭔 돈이요?
내가 네 생각을 허문 뼈가 저리다. 서울에다 혼자 떼어놓고 제대로 희주도 못하고. 내가 돈을 범사 내 마음대로 허겄지만 나도 네 아버지한테 타쓰는 입장이니 어쩌겠냐. 이 돈은 아버지 몰라야. 내가 맨날 반찬 사고 남은 놈 모았다. 콩나물 200원어치 살라면 150원어치만 사고 두부도 반모씩 사다 먹었단께. 어떻게든 모아서 너 좀 주고 싶어서야. 누가 그러라고 했어? 왜 그렇게 궁상을 떨어? 나 아빠가 주는 돈으로도 충분한디 왜 그려? 아무리 먹어도 허기진 것이 객지밥인디 오죽하겠냐. 너 서울 보내놓고 만난 것을 못히 먹겠다. 내 새끼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는가 싶으면. 아야, 어서 가방에다 이거 넣어라. 몇만 원은 될 것이다. 안 갖고 가. 나 이런 돈 없어도 된 게. 이 돈으로 엄마 사고 싶은 거 사. 뭔 소리냐. 너 주려고 모았는디. 안 갖고 가. 무겁단 말이여. 안 무거. 갖고 가야. 안 갖고 간단께. 아, 대체 몇 달을 모았길래 이만큼이요? 잔소리 할 것 없고 어서 넣어라. 엄마 쓰란께. 내가 동전 갖다가 어디다 써? 아니요, 나는 돈 쓸 데 하나도 없어야. 왜 이런 짓을 헌가, 궁상맞게. 내가 언제 돈 많이 주라고 하든가?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여. 뭐든 못히 줘서 하니지. 너 나 이런 거 혹시라도 속성하게 생각지 마라. 나는 이 돈 모으면서 얼마나 재미났는지 아냐? 동전 많이 모아서 넣어줄 생각에 진짜로 신나고 좋았어야. 나는 엄마 땜시 속상해서 못 살겠네. 하나 속상할 것 없어. 나는 너한테 더 못히 줘서 늘 눈물 나. 딸은 언젠가는 떠나보낼 자식이라 늘 마음이 짠언디 제대로 희주도 못해서. 내가 엄마 땜새 못 살아. 진짜 못 산단께. 그려 알어. 엄마가 못나서 늘 너한테 미안혀. 그게 아니란께. 그게 아니라고. 엄마와 나는 그날 서로 눈길을 피해 먼 곳을 보며 울고 또 울었다. 나중에 서울행 기차가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나올 때는 그때까지 서로를 위로하지도 또 자신들의 감정을 추스르지도 못한 엄마와 나는 참았던 울음들이 복받쳐 엉엉 울었다. 그렇게 엄마를 역에 남기고 엄마가 꽁꽁 싸준 동전들을 들고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 나. 그때 그 동전들을 난 어디에 썼을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후 난 정말 엄마의 말처럼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 다시는 고향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끔 다니러는 내려갔지만 살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게 학교 때문에 나와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일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엔 서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새 둥지를 틀었으니 이 딸은 엄마와 아버지의 둥지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새 둥지에 살면서 더 엄마가 그리워진다. 남편과 생활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며 나는 더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엄마 때문에 눈물이 난다. 외출하고 돌아와 늘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동전들을 작은 동전 모으는 통에 넣다가 문득 엄마가 생각난다. 16년 전 우리 엄마는 객지 생활을 하는 딸을 위해 동전을 모으셨다. 객지 생활하는 딸이 돈이 없어서 힘들까봐 수입이 없는 엄마는 5원짜리까지 모아서 딸에게 주셨다. 엄마, 우리 엄마. 엄마, 난 엄마 딸인데 왜 엄마 마음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지? 엄마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어서 어떡해? 엄마, 그래도 나 예뻐? 엄마 딸이라 보기도 아깝고 예뻐?
처음이 중요하단께. 남들은 내가 남다른 효녀인 줄 알지만 그건 진짜 아니다. 나도 다른 집 딸들과 똑같은 딸이다.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알았어, 알았어 하며 말을 막아버리기 일쑤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걸핏하면 엄마 때문에 못 산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미안해서 울고, 엄마한테는 만만하게 대하면서 나의 어린 딸에게는 꼼짝 못하는 세상의 다른 딸들과 똑같은 딸이다. 남들은 내가 유달리 친정 엄마와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나라고 왜 엄마가 싫고 창피하게 생각된 적이 없었겠는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아니다. 그저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나의 엄마여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걸 알기에 이제는 엄마의 어떤 실수나 주책이 창피하다기보다는 귀여워 보이고 재밌다. 또 엄마의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이 늘 나를 웃게 만든다. 엄마의 순진함 때문에 내가 한번 간 떨어질 뻔한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10년 전 큰아이를 낳았을 때다. 집안에서 처음 보는 첫 손자였다. 손이 형님네가 애가 없던 터라 드러내놓고 좋아하지는 못했지만 다들 기뻐하셨다. 나도 어쩐지 내가 큰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당당함도 생겼었다. 해산 구안을 해주고 계시던 친정엄마도 이젠 맘이 놓인다며 좋아하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내가 아기와 함께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분명히 옆에 재워놨던 아기가 없어진 것이다. 나는 놀라서 방 밖으로 나갔고 엄마를 불러댔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엄마는 그때 종종 답답하고 심심하다고 가끔 밖에 나가셨기 때문에 또 밖에 바람을 쐬러 가셨나 생각했지만 아기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엄마가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갔을 리는 없고, 그럼 도둑이 들어서 내가 자는 틈에 아기만 데려간 건가?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울며 동동거리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자기야, 아기가 없어졌어. 뭐? 낮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없어.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말하지 마. 나 쫓겨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기가 없어지다니. 가만히 있어. 내가 금방 갈게. 빨리 와. 나는 울며 불며 집안만 다 뒤져봤지만 있을 리 없었다. 정신없이 집으로 온 남편은 더 허둥대며 아니 어떻게 집안에서 아기를 잃어버리냐? 엄마가 답답하다고 산책 나가면서 현관문을 열어뒀나 봐. 시골에서 대문 안 잠그고 사는 게 버릇이 돼서. 어머니가 데리고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귀한 애기라고 잘 앉지도 않는데 그 어린 걸 왜 데리고 나가겠어. 그럼 진짜 도둑이 애를 데려갔단 말이야? 그런 거 같아. 안 되겠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신고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고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실감이 났다. 그렇게 파출소에 갔던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나는 애를 낳아서 누렇게 뜬 얼굴에 울어서 퉁퉁 붓기까지 한 얼굴로 파출소로 달려갔다. 대체 아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친정엄마는 옛날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을 들었단다. 그래서 우리 남매들을 낳았을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인 학교에 다 업고 갔었다고 한다.
우리가 큰 건물 보고 크게 되라고. 엄마는 딸의 해산 구안을 해주며 있다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또 짜증을 내면서 무슨 그런 미신을 믿냐고 할까봐 나 몰래 내가 잠든 틈을 타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던 것이다. 서울길을 하나도 모르는 엄마는 그저 딸이 낳은 손자가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아기를 훔치듯 안고 밖으로 나간 것이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보니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해서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단다. 아줌니, 이 근방서 젤로 큰 건물이 어디요? 예? 이 근방서 젤로 크고 좋은 건물이 어디냐고요? 글쎄요, 63빌딩 아닌가? 왜요? 아니네요, 고맙소. 63빌딩이라는 말을 듣자 엄마는 신이 나더란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고 큰 건물 아니던가. 그리여 그 정도는 돼야지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 63빌딩을 찾아갔다. 우리 집은 그때 KBS 별관 뒤였는데 거기서 63빌딩까지는 걷기는 좀 멀고 차 타고 가기에는 좀 가까운 애매한 거리였다. 엄마는 딸인 내가 깨기 전에 얼른 목적 달성을 하려고 열심히 물어 걸어갔단다. 그리고 드디어 63빌딩 앞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며 효자동이 충신동이 부디 큰 사람 돼서 엄마의 자랑거리 돼서 우리 딸 고생 안 허게 부디 훌륭한 사람 돼서 효도허소 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63빌딩에 들어가 대충 쇼핑센터를 돌아보시고 나오셨단다. 그렇게 하고 나니 뿌듯하고 좋아서 날아갈 것 같더란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 아뿔싸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모르겠더란다. 올 때는 63빌딩만 물어서 왔지만 갈 때는 딸네 집을 물어보니 길 가던 사람 그 누가 그 딸네 집을 알 수 있을까? 거시기 우리 딸네 집을 찾는디. 따님 집이 어딘데요? 여의도요. 여기가 여의도인데 여의도 어디요? 아파트요. 영등포역서 택시 타면 금방이던디. 맨날 딸이 영등포역으로 나를 데리러 왔었는디. 아이고 어쩌. 혹시 전화번호 아세요? 예, 정읍 우리 집 양반이 알아요. 그 길 가던 사람은 엄마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지 그냥 가버렸고 엄마는 낯설고 무서운 건물들 앞에서 아이고 어쩌만 중얼거리며 있었단다. 그랬더니 순경 2명이 이상한 듯이 와서 묻더란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집 딸네 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갓난아기네. 예, 우리 외손자인디 태어나서 젤로 처음 가보는 곳이 사람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서 내가 63빌딩을 처음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크고 훌륭한 사람 되게 헐라고 했는디. 아이고 나와 본 게 딸네 집을 못 찾겠네. 아이고 이 일을 어쩌. 그럼 일단 저희랑 같이 파출소로 가시죠. 저희가 따님 집을 찾아드릴게요. 오메 이게 뭔 소리여. 야가 시방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파출소를 가자는 것이여. 거기는 죄 지어야 가는 디자녀.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세요. 그래야 따님 집을 찾죠. 아니요. 경찰서 허구 병원은 상 받으러도 가지 말라고 였어. 우리 새끼 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런 데 가면 안 돼. 나 안 가, 못 가. 할머니, 그럼 안 들어가시고 그 문 앞에 계시면 되잖아요. 일단 파출소 쪽으로 가시죠. 맨 처음으로 63빌딩은 데리고 갔지만 그 다음에 파출소로 데리고 간다는 게 찝찝해서 계속 손사래를 치던 엄마는 결국 순경들의 설득에 못 이겨
파출소 앞까지만 가는 걸로 합의를 보고 따라가기로 했는데 타세요. 오메 이게 뭐여? 예? 이거 경찰차 아니여. 내 새끼가 맨 처음 타는 차가 경찰차? 안 돼, 안 돼. 그럴 순 없어. 할머니, 나는 내 새끼 안고 걸어갈라네. 내 새끼 처음 타는 차가 경찰차인 것은 절대 안 돼요. 할머니, 안 된단 게 절대 안 돼요. 내가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갔을 때는 친정엄마는 한여름의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파출소 앞에서 아기를 끌어안고 순경의 호의를 받으며 빵과 음료를 먹고 있었다. 엄마, 아가, 아이고 나 죽을 뻔했다. 우리 애기는? 우리 애기 괜찮아? 네 새끼는 괜찮어.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산다. 왜 애기는 데리고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난리야. 그리고 이게 뭐야? 엄마가 거지야? 왜 여기서 이런 걸 먹고 있어? 배고픈 게 이 양반이 먹으라고 주길래 먹는 것이요. 아유, 이 할머니 고집이 아무리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해도 들어가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못 살아. 엄마는 진짜 왜 그래? 내가 우리 애기 잃어버린 줄 알고. 아유 진짜. 너는 네 새끼 걱정만 했지? 서울 길도 모르고 나간 내 걱정은 하나도 안 됐지? 그려. 원래 애미가 새끼를 걱정하는 것이다. 자식은 애미 걱정 안 하더라고. 내리사랑인 게. 세상에. 엄마는 울고 있었다. 금쪽같이 생각하며 키웠던 딸한테 서운해서 울고 있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면서 엄마는 울며 빵을 꾸역꾸역 먹었다. 나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아기를 안고 펑펑 울었다. 그런 날을 엄마는 지 새끼만 생각하는 야박한 딸로 생각했는지 내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은 채 먼 곳을 보며 꾸역꾸역 빵만 먹었다. 난 아직도 그때의 일을 엄마에게 사과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가 잊었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내 기억에 이렇게 그때의 모습이 생생한데 과연 엄마는 그때 일을 잊었을까? 이런 애가 크면 이뻐. 어른들이 그러셨다.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고 딸은 시집가면은 그때부터 진짜 딸 노릇한다. 딸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엄마 맘 안다. 나도 그런 것 같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새록새록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첫 아이를 낳던 날 남편은 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했고 나는 갑자기 집에서 양수가 먼저 터져서 마침 그때 우리 집에 와 계시던 친정 엄마와 함께 병원을 갔다. 병원에 가니 양수가 터진 걸 알고 깜짝 놀라며 나를 바로 분만 대기실로 데려갔다. 엄마는 그냥 그렇게 밖에 세워둔 채 분만 대기실로 간 나는 옷을 갈아입고 링거를 팔에 꽂고 여러 가지 기계를 온 몸에 설치한 후 침대에 누워 진통을 했다. 간호사 말이 진통 시간이 다 지나야 아기가 나오니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잘 견디며 있으라는 아주 형식적이고 쌀쌀한 말을 남기고 나가버린다. 나는 지금 금방 죽을 것 같고 아기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좀 살 것 같다가도 진통이 시작되면 숨을 못 쉴 만큼 아프고 죽을 것 같았다. 그래도 애 낳으려면 다 이러려니 하고 꾹 참으며 나도 모르게 입으로는 엄마 엄마 하며 울고 있었다. 아파 죽겠으니 엄마가 절로 생각났고
또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더 절절하게 엄마 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그때 분만 대기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아주머니, 분만 대기실에는 산모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딸 쫓게만 보고 올게요. 괜찮은지 한마디만 물어보고 올게요. 따님 괜찮아요. 애 낳아 보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이 지금 배를 움켜쥐고 얼마나 엄마를 찾아댐서 울겄어. 근게 내가 가서 손 한 번만 잡아주고 올게요. 안 돼요. 어서 나가세요. 사람이 이런 법이 어딨어. 같이 병원에 왔는데 뭔 설명도 없이 우리 딸만 데려가 버리더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하다못해 애미가 딸한테 인자 너는 새끼 낳으면 진짜 여자가 되는 것이다는 말 한마디는 하게 해줘야지. 내가 우리 딸 새끼 낳을 때 그 말 해줄라고 준비했는데 그 말 할 시간도 안 주고. 그 소리는 애 낳고 나오면 하시고 나가 계세요. 나는 분만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와 엄마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잡아주는 손이 잡고 싶어서 울었다. 그때까지 밖에서 간호사와 실랑이를 하던 엄마가 쫓겨나가시는지 소리치시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 혜정아, 엄마 여기 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어쩔 거나 아가. 나 여기 꼼짝 안 하고 있은께 순산히라. 제발 순산히라 우리 딸. 분만 대기실 안에서 나는 엄마의 말처럼 엄마를 부르며 진통을 참으며 울었다. 그렇게 14시간을 진통하고 첫 아기를 낳고 나왔을 때 엄마는 나를 붙잡고 엉엉 우셨고 나는 엄마를 보며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지? 나 이제부터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이렇게 진심으로 약속을 했었다. 그 약속은 하루도 못 가서 깨지고 또 엄마 때문에 못 산다는 소리를 해댔지만 그렇게 첫 아들을 낳은 지 2년 후 나는 또 딸을 낳았다. 둘째는 첫 아이보다는 덜 힘들었고 한 번 겪은 일이라 그렇게 겁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고 내가 너무나 딸을 원했었는데 다들 내게 딸일 것 같다고 해서 내심 빨리 딸을 보고 싶어서 설레기까지 했다. 그런데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다. 아이쿠 이 녀석 두상 좀 봐라. 첫 마디는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네요.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근데 이 녀석 두상 좀 보라니.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던 딸을 낳았다는 기쁨에 어쩔 줄 모르고 좋아라 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보여주는 아기의 모습도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사실 금방 난 애기들 벌겋고 그렇지 뭐 예쁜지 미운지 아나? 근데 어른들은 보시면 아시나 보다. 둘째를 낳고 퇴원을 하니 친정엄마가 연락을 받고 올라오셔서 집 청소도 해놓으시고 미역국도 끓여놓고 날 기다리고 계셨다. 초인종을 누르니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나를 맞으셨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큰일 했다. 그래서 나는 슬쩍 웃고 아기를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주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엄마 우리 딸 안 이뻐? 하니 머리가 상당히 크다 하시고는 얼른 아기를 내게 주시고 주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내가 안 듣는 데서 남편에게 그러더란다. 아기가 엄청 못생겨버렸네. 저거 어쩐단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싹 고쳐줄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시어른들께서 아기를 보러 오셨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가 잔다고 핑계를 댔다가 아기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핑계대기도 하며
영 아기를 방에서 데리고 나오질 않으시는 거다. 시어른들이나 나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아기를 보러 온 시어른들이 잠든 아기 얼굴이라도 보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시려 하니 그때서야 아기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고 나오시는 엄마.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포기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건네주시며 하시는 말씀. 지금이 다가 아니네요. 이런 애들이 크면 이뻐요. 하신다. 엄마 딴에는 딸이 낳은 손자가 너무 인물이 없으니 사돈네 보기가 미안하고 죄스러웠나 보다. 시어른들은 아기를 보고 껄껄 웃으시며 못나니 못나니 하셨지만 난 기분 나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예뻤으니 시어른들이 못난이라고 해도 애칭으로 그러는 줄 알았지. 진짜 못생겨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후다. 내가 우리 딸 아기였을 때 안고 나가서 아기가 예쁘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늘 듣는 말이 두상이 예쁘다라는 소리나 못난 애들한테 하는 말인 귀엽다 하는 말. 그것도 참겠다. 어떻게 우리 딸을 보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이런 애가 크면 예뻐 이러는 거다. 그래서 난 세상에서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예쁘기만 했다. 반짝이는 눈, 그린 것 같은 눈썹, 좀 납작하긴 해도 구멍은 2개 다 제대로 뚫려 있는 코, 보기만 해도 뽀뽀를 하고 싶은 입.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예뻐 죽겠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래, 남들이 아무리 모가덩어리 같다고 해도 나는 천도 복숭아인 줄 알고 키울 거다. 정말 그렇게 알고 물고 빨고 키웠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유치원 여름방학이 되어 애들과 친정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엄마가 우리 딸을 보더니 놀라시며 그러신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이런 애가 크면 이쁘다고 했지? 아따 이뻐져 버렸네. 애기 때 봤을 때는 돌아댕기지 말고 골방에 앉아서 공부나 열심히 희야 쓰겄더만. 남편도 옆에 있는데 하도 엄마가 직설적인 표현을 해대니 내가 듣기가 민망해서 얼른 말을 막았다. 엄마, 용됐다 용됐어. 처음에는 대가리만 풍선만 하더니 아따 이뻐졌네. 그만해 듣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송서방, 나 솔직히 말해도 된가? 예, 말씀하십시오. 아직도 한참 더 이뻐져야 사람 구실 허겄네. 정말 너무 솔직해서 탈인 우리 엄마.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여자답고 귀엽고 예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우리 엄마다. 우리 딸이랑 나는 진짜 붕어빵이다.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는 딸애의 유치원 친구 엄마가 슈퍼에서 나를 보더니 우리 딸 이름을 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하니 너무 닮았다며 까르르 웃었다. 그 정도로 딸과 나는 닮았고 가끔 딸의 노는 모습이나 사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적도 있다. 나를 너무 닮아서. 다들 우리 딸이 나랑 틀에서 찍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엄마만 딸이랑 내가 하나도 안 닮았단다. 너는 어려서 저렇게 안 생겼었어. 얼마나 이뻤는디? 눈이 초롱초롱하니 피부는 흰떡 같고 징언이 이뻤어야. 네 딸은 너 안 닮았어. 잘 생각해봐. 내가 봐도 이렇게 똑같은데?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애가 크면 이쁘다는 소리 듣고 자란 거 아니야? 아니란께. 너는 진짜 이뻤어.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이렇게 우리 딸이 증거물로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딸이 못났다고 해도
내 눈에는 예뻐서 죽을 것 같듯이 엄마 눈에도 내가 그런가? 하지만 엄마, 우리 사실은 사실로 인정합시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엄마 딸보다 내 딸이 훨씬 더 예쁘고만. 아이고, 우리 사우 이뻐라. 남편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결혼할 때는 이른바 킹카에 속했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좀 답답한 면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잘 따라주어서 우리는 별 트러블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인 나의 개성과 스타일을 상당히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사업도 꽤 잘해서 돈도 잘 벌고 가족들에게도 잘하는 좋은 사람. 그런데 3년 전 남편은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빚만 잔뜩 남기고 망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 공부도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자신이 맘먹은 거는 다 해내며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부도를 내고 빚만 잔뜩 지고 할 일을 잃으니 자신조차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했다. 그때 나는 이러다 사람 하나 폐인 되겠구나 싶어서 붙잡아 앉혀놓고 물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의 말을 했다. 난 공부가 하고 싶어. 난 원래 공부 체질이지 사업 체질이 아니야. 근데 자꾸 엄마랑 형이 사업을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거야. 지금 공부한다면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데? 변리사. 나 공부해서 변리사 되고 싶어. 한다. 정말 답답했다. 애들은 크고 있는데 빚만 잔뜩 져놓고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단다.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공부를 하겠단다. 그것도 40이 넘은 나이에. 정말 고민이 되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남편이 그렇게 망하자 주위에서는 나한테 형식적으로라도 이혼하라는 충고도 많이 했다. 안 그러면 빚쟁이들한테 시달려 못 산다고. 그러나 결혼식 때 혼인 서약을 하면서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늘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남편이 힘들어졌다는데 내가 나 몰라라 이혼하고 나 살겠다고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꾹 참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곧이 뒷바라지까지 해야 할 입장이로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난 단호히 결정을 내렸다. 이 사람이 나중에 60, 70살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처자식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다는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어떤 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방황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아 얘기를 했다. 공부해봐. 대신 꼭 합격해야 돼? 내가 능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내가 당분간은 살림을 책임질 테니 자기는 공부에만 전념해. 이렇게 해서 남편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가 참 많이도 우셨다. 여자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팔자가 센 것이다. 여자는 그저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것이 제일로 무난하고 덜 고생하는 것인디 나이 40 넘어서 뭔 공부를 혀.
공부도 다 때가 있지. 너 그 뒷바라지 헐라면 죽었다. 어쩌려고 그러냐? 엄마, 내 팔자면 할 수 없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못하게 해. 말이 쉽지. 애들 커가니 돈도 많이 들 텐디. 한 달에 돈 100만 원씩이라도 벌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송서방도 학원 다니면서 돈을 써대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아이고 이 연병하려나.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니께 고생이여. 송서방이 그럴 때 나는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희야 나가서 돈 벌 궁리를 허제. 네가 점잠 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희봐. 내가 돈은 벌게. 이러니 꼴이 이렇게 돼서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폭폭혀. 나는 모르겠다. 몰라. 내 고생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었다. 또 엄마 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엄마 말처럼 정말 힘든 3년이었다.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지만 힘이 들었고 누구에게 하소연 한마디 할 수도 없었다. 내가 시집 잘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산다고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으니 내 자존심에 우리 망해서 나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우아한 백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폼 잡고 살았지만 물속에서는 얼마나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댔는지 모른다. 내가 3년간 그렇게 힘들어도 남들에게 내색 한 번 안 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친정 엄마의 힘이다. 처음 남편이 공부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울며 내 속을 상하게 하더니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해주셨다. 반찬을 해대는 건 기본이었고 철철이 야채와 과일 등을 사서 택배로 붙이시고 사위의 보약까지 때때 챙기셨고 늘 내게 전화해서 이왕 하는 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공부하는 사람 신경 안 쓰이게 조심하라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누구보다도 내 마음과 내 성격을 잘 알기에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하시려고 엄마가 최선을 다해 나의 분신이 되어 도우신 거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미 내가 결정하고 시작한 일, 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도우신 거다. 역시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은 엄마밖에 없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입으로 힘들어 했지만 엄마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겉으로는 나에게 이깟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고비만 넘기면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해주시면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나는 다 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알고 있는 내색을 하면 그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까봐 아마 엄마도 나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 엄마의 도움과 배려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공부하는 남편에게도 늘 기죽지 않게 신경 많이 쓰셨다. 딸 고생시킨다고 밉기도 했으련만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시고 오히려 내게 남편에게 잘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다. 또 무슨 때가 되어 우리 가족들이 친정에 가게 되면 혹시나 남편이 처가의 눈치를 볼까 봐 엄마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내가 더 속이 많이 상했었다. 남편도 그런 걸 알기에 늘 장모에게 고마워했고 아들처럼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 사실 예전에 남편이 잘 나갈 때는 남편과 엄마는 그저 장모와 사위의 평범하면서도 어려운 관계였는데 이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친정에 가서 밥을 먹을라 치면
먹성 좋은 남편은 너무나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 옆에 앉아서 40 넘은 사위의 엉덩이를 두들기며 아이고 우리 사우 잘 먹네 많이 먹소 아이고 이뻐라를 연신 해대신다.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울게 되었느냐. 그날도 우리가 친정에 놀러 갔다가 반찬이며 먹거리를 차에 잔뜩 싣고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남편이 옆에 앉은 나에게 뭔가를 찔러준다. 뭐야? 하고 보니 접고 또 접은 돈 7만 원이다. 웬 돈이야? 하고 물으니 출발 전 엄마가 뒷곁으로 불러서 가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걸 주더란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도 힘들 텐디 마누라 눈치 보면서 돈 타쓰기도 미안하제? 이놈 갖고 가서 담배 사펴. 내가 돈 10만 원이라도 채워서 주면 좋을 것인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채웠네. 미안하네. 구겨진 돈 7만 원. 엄마는 수입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 남매들이 조금씩 보내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시려니 엄마도 빠듯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끊기를 좋아하니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7만 원이라니. 아마 그건 엄마의 전 재산이라는 뜻일 거다. 그걸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해서 차 속에서 울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왜 받아왔냐고. 우리가 엄마한테 줘야 되는데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받아왔냐고. 엄마의 전 재산인 7만 원을 다 받아오니 속이 시원하냐고 막 억지 소리를 해대며 울었다. 내가 아무리 억지 소리를 해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운전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다고. 딸 고생시킨다고 미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어머니가 그 돈을 주시기에 처음엔 사양했지만 나중에는 고마워서 받았다고. 진심으로 아들한테 하듯이 딸 몰래 딸 눈치 보며 돈 타쓰는 자신을 안쓰러워하며 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받았다고. 그러면서 덩치는 곰같이 큰 사람이 애처럼 흐느꼈다. 그렇게 서울집에 도착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또 예쁘게 표현 못하고 또 딸 특유의 짜증으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소리를 지르니 엄마가 웃으시며 그러신다. 야야, 그 별리산가 뭔가가 되기만 험사 좋은 것이람서. 어쨌거나 그것도 사자 신랑인디 네가 처음부터 사자 신랑한테 시집을 갈라고 했으면 열쇠 3개다 뭐다 집안 거들날 뻔했어야. 송서방이 결혼하고 나서 사자 신랑이 될 모양인 게 우리는 열쇠 3개 굳은 것이여. 근게 송서방한테 우리 잘하자 하신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시다. 거기다 단돈 7만 원으로 사위를 아들로 만들어버리시는 대단한 재주도 가지셨다.